수요일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 동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였던 4.5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게 끝인 건지 아니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진 전문가이신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댓글로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 사이에 그 동해 근처에서 규모 2를 넘는 지진이 모두 16번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규모 4.5, 올 들어 가장 큰 지진도 일어났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지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지도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4월 말부터 네. 이 동해시에서 한 50여 킬로 떨어진 해역 지역에서요. 네.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진이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소강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엊그제부터 다시 큰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지진이 발생하는 이 위치를 네. 조금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치 이 지역이 이제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전체 한 10km 구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4.5 지진도 지난 3.5, 3.1 지진이 발생했던 그 지역 한가운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말에 지진이 발생하고 좀 소강 상태가 있는 동안에는 5월 초 들어서는 또 동해시 안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들 그 동해시 내륙과 동해 해역의 지진들은 2019년 이후로 굉장히 그 연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이 동해시 해역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는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내륙에서 발생하고 그 후로 이렇게 연동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군발형 지진들이 지난 4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초 들어서는 여기서 또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특성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규모 2 이상의 지진만 16차례지 사실은 미소 지진, 작은 지진까지 합하면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걸로 따르면 90차례가 넘는다고 나왔는데 가장 큰 지금 걱정인 거는 혹시 더 큰 지진이 올까 봐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본래 사람들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 발생 자체로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 자체는 사실인데요. 다만 그것은 단층의 상태에 따라서 더 큰 지진이 날지 안 날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작은 지진이 군발형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작은 단층대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들을 뚫게 되면은 단층 자체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단층에 아직도 많은 능력이 쌓여 있게 된다면 그 구멍 뚫는 효과에 의해서 약해진 단층이 일순간에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지진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번 4.5 지진도 그 전에 3.5, 3.1, 2.0 대의 지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약화된 단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이 4.5를 유발하는데 기여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가 만약에 본진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네. 이 단층대에 여전히 많은 능력이 남아있다면은 이 단층대가 추가적으로 쪼개질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이 4.5가 전진이 돼서 또 다른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단층의 상태와 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기상청에서도 사실은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기상청은 일단 그 규모 4.5 이번 지진이 역단층 지진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했어요. 네.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이 두 가지가 과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역단층이냐 종단층이냐 그다음에 주양 이동 단층이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역단층은 네. 단층면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단층을 역단층이라 하고 정단층은 그 반대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해역에서
지진 해일을 유발하는 이 운동들은 이 역단층과 주로 관련이 돼 있는데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쪼개게 되고 상반이 해저면을 갑자기 들어 올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순간 출렁여서 네. 퍼져나가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단층 지진이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하면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진 해일을 유발할 공산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깊었죠, 좀. 네, 역단층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깊은 지진이어서 해저면까지 단층면이 발달할 수 없고 뭐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유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원의 깊이가 31km였기 때문에 그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단층 상태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해저 지진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운용 중인 해저 지진기가 전혀 없고요. 네. 물론 과거에 울릉도 앞바다에 그 해저 지진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한데요. 네, 그 설치 비용이 매우 비싸고 또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국회 지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운용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 열도에는 굉장히 많은 해저 지진기가 있죠. 네,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일본은? 일본 열도 앞바다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역과 그다음에 일본 그 동경 앞바다 해역을 네.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요 지역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동경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요 지역을 우리가 난카이 해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북쪽을 우리가 일본 해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 두 지역은 서로 다른 해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쪽 지역에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하고 충돌하는 데 반해서 남쪽 지역은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는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 S넷이라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요 지진계를 우리가 도넷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도합 한 200여 대가 이제 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넷을 확대한 그림이 요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지진계들은 전부 다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케이블로 연결돼 있으면 장점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자료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역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이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보이는 미소 지진들이 많아지면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한 대도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했을까요? 해양 지진을 그렇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걸까요? 우리나라는 해역에서도 꽤나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과거에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지진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5.0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고, 그래서 1978년 이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이 총 10차례 지금까지 발생을 하는데 네. 그 가운데서 규모 5.0 이상이 울산 앞바다, 울진 앞바다 등 해서 해역에서 꽤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역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이번에 계속 최근에 동해 쪽에서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 계기로라도 조금 해저 지진계를 계속 설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반면에 내륙 쪽은 좀 그러면 잘 돼 있습니까? 지진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겪으면서 많은 그 지진 피해를 겪게 되면서 또 다른 지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 포항 지진, 경주 지진 이후에 내륙 조사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요. 네. 작년부터는 강원권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사를 할 때 내륙 위주로 굉장히 조밀한 지진 관측망을 설치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륙 내에 있는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결과로 영남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이론에
이제 60여 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수도권 일원에서 현재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의 분포와 그 크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일단 미리 해저 지진계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본 지진 얘기, 아까 동일본 대지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한반도 지진이 여러 차례 이렇게 나는 게 혹시나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반도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동쪽 해안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네. 약 6cm 정도, 네, 바로 예. 지워도시네요. 네, 놀라운 기능이 많죠. 이 동해 해역 지역이 네. 한 6cm 정도 일본 열도로 끌려가고요. 서쪽 해안은 한 3cm 정도 끌려갑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3cm 늘어나면서 네.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 지각이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거든요. 그 결과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가한 현상이 지표에서부터 지진을 유발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고 점점 깊은 지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동해시 지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반도 지각이 불균질해지면서 불안정해지면서 깊은 지진이 많아진 효과로 발생한 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상청은 실은 이번 동해 지진은 일본과는 단층이 달라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단층은 서로 다릅니다. 네. 그런데 단층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끌려가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단층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벌어진 이런 그 서로 동쪽과 서쪽이 끌려가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지각의 응력의 불균질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2011년이었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여파가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동일본 지진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좀 작작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근데 2004년 12월 26일 날 수마트라 대지진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지진이 난 지가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아직 그 지진 때문에 여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도 그보다 훨씬 늦게 지금 발생한 지진이거든요. 네. 그러니 동일본 대지진 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효과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이다시피 깊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기상청이 동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6초 만에 속보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2초를 더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1초, 2초 그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2초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진 조기 경보를 하는 원리가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피파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네. 그 피파를 통해서 이 지진이 얼마큼 크구나, 진동이 얼마큼 되겠구나 하는 걸 빨리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후방에 그 정보를 빨리 뿌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후방에서는 그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요. 그 시간이 고작해 한 3초, 4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 4초 정도 동안에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3, 4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 아주 급하다면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겨서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스불을 잠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현관문을 열어서 실제로 큰 지진동이 벌어질 때 건물에 의해서 이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조기 경보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전에 빠른 지진 조기 경보를 내려서 신간센을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파가 도착하기 그 몇 초라도 그렇게 신간센만 멈추게 되면 탈선하지 않게 되고 더 큰 인명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병원 같은 데서는 비상 전력을 가동을 해서 또 환자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여건들을
사전에 마련하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시키고 네. 이런 여러 일들을 그 몇 초 사이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초가 진짜 귀한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죠. 네. 근데 우리 경주 지진 났을 때는 속보가 몇 초 만에 이루어졌죠? 경주 지진 때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한 30초 만에 이제 정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30초 정도 되면은 사실은 웬만한 지진파는 한반도를 다 쓸고 지나가는 가는 바람이죠. 그런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음. 크게 효과는 없는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6초를 어쨌든 확 줄이긴 했네요. 이번 네. 동해 지진 때 보면. 그 지진 선진국에서는 지진 연구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진 조기 공부를 5초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초 정도 줄이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서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다만 그 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들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네. 지진파로부터 계산도 빨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속보로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약도 받지 않아야 되고 이 정보가 국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도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기상청이 작년부터 그 강원 동해안 일대 해저변에다가 지진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단층들 조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쨌든 지금 해저 지진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케이블로 연결된 해저 지진계는 없지만 우리가 그 임시 관측망이라고 해서 네. 지진계, 해저 지진계를 놨다가 한 달 만에 들어 올리고 하는 이런 식의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케이블로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수거를 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자료 수집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케이블로 연결된 제대로 된 지진계가 아니라 일단 강원 동해안 일대 해저면에서 지진계를 설치한다는 거는 넣다 뺐다 하는 그 그렇죠. 정도 지진계로 네, 저희가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대피하는 거 아까 현관문 열고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흔들림이 감지된다 했으면 이런 탁자 아래로 몸을 일단 피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최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그 지진 조기 경보를 통해서 갖게 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 3초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큰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에 제일 우선적인 일은 몸을 탁자 밑에 숨겨서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몸을 빨리 숨길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그 시간이 조금 더 남으니까 가스불을 끄거나 현관문을 좀 개방해서 건물이 안정됐을 때 네. 흔들림이 멈췄을 때 재빨리 도망갈 수 있거나 2차 화재 사고들이 없도록 이원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흔들림이 멈췄거나 좀 틈이 있다 할 때는 현관문을 열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죠. 계속 강조를 해주고 네, 계시네요. 그게 뭐 문이 뒤틀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 열려서 구조가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 지진파가 크게 도착하게 되면 건물을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 입구 출구 같은 것들이 찌그러져서 문이 안 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지진동이 도착하기 전에 현관문을 좀 열어놓는 게 나중에 대피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탈출로를 확보해 놓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해주신 2초 정도로 미리 알려주는 게 가장 일단 그럼요. 중요하겠네요. 그 1, 2초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땐 이렇지만 실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일단 건물의 흔들림이 멈추면 건물 안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의 흔들림이 멈췄다고 해서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더 큰 지진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더 큰 지진이 뒤따라오게 될 때는 가뜩이나 한번 흔들린 건물이 더 쉽게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안전하게 멈추면 건물 밖으로 즉각 대피하는데 실내에 있는 분이건 실외에 있는 분이건 공터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개의 지진 대피소가 있는데 이게 학교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낙하물이 전혀 없는 그런 공터로 나가는 게 필요하고 무너질 건물들이 주변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차 안에 있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만약에 이제 땅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차량 운전도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네. 아니면 이 도로가 굴곡이 생겨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차를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세운 차가 건물 옆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건물 무너질 수 밖으로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건물의 붕괴로 차량을 네. 덮칠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무님께서 댓글 보내주셨고, 교수님께서 정말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신다고 칭찬하는 댓글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 연구 수준이 걸음마 수준이구만 이렇게 한탄해주신 분도 계셨네요. 연구력은 매우 뛰어나지만요. 이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내륙에서는 지진계가 워낙에 이제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해역에 대한 연구가 네.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저 지진계를 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빨리 확충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진 설계가 안 된 낮은 건물들을 가장 싸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있을까요? 동경 같은 데를 가보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동경대학교도 건물이 그리 높지 않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은 국가에서조차 사전에 내진 보강을 충실히 하지 못한 건물들이 지금에 와서는 꽤나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 같은 경우는 철제 빔 같은 것들을 건물 외벽에 대서 네. 건물이 붕괴되는 거를 사전에 막아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는 이제는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고층 건물이나 2층짜리 이상 건물들은 다 내진 성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면 이제 그 성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보강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이번 지진 관련해서 별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한데 너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혹시 뭐 지진 대비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층이 얼마나 뻗어 있는지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아까 그림을 좀 안 그렸는데요. 좀 더 그려주세요. 여기 단층이 사실 후포 단층이라고 하는 것이 해안선과 굉장히 유사하게 평행하게 발달해 있고 네. 이 너머로 울릉 단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뻗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이사이가 또 다른 단층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들이 왜 생기냐면 네.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일본 열도와 한반도를 떨어뜨린 그 구조가 우리가 열곡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반도가 일본 열도와 분리되면서 이런 구조들이 발달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진을 유발하는 구조로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는 뭐 후포단층이나 울릉단층 이런 것들밖에 없고 네. 나머지들은 이름도조차 아직 안 붙여져 있는 단층들인데 이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지진이 유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름조차 알려져 있는 단층들이 없다 보니 이제 굉장히 많은 공포심이 생기고 또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이 과다한 공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의견 보내주신 분 두 분을 좀 선정해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테이크5님께 교수님 정말 차분하게 말씀 잘하신다고 의견 보내주신 분께 하나 영화표 2장 드리겠고요. 네, 바이올렛님께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진 연구 수준을 더 높여라 이렇게 촉구해 주신 분인데요. 이 두 분께 저희가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해 지진 관련된 이야기를 교수님 모시고 한번 나눠봤는데 어쨌든 해저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예산이 좀 확충이 돼서 빨리 제대로 단층을 좀 파악할 수 있고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요일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